안녕하세요. 글로벌 무역 물류 이야기 7주차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야기의 무대를 다시 유럽으로 조금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중상주의, 시장 경제, 자유 경제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논의의 시작은 경제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애덤 스미스 1776년에 발간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자유무역, 무역 특화를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을 옹호를 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서 전체의 국가의 부를 증진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과 시각을 가지고 있죠. 국부론의 내용이. 근데 거기에 어떤 반대되는 개념이 국가의 부를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어떤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해서 국가로 들어오는 부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출은 늘려서 부를 안으로 들이대 수입은 줄여서 국가의 부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그런 입장이 어떻게 보면 중상주의적인 그 입장인데 애덤 스미스는 자유무역주의자였으니까 이 중상주의를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독일이나 이 당시 유럽의 어떤 조금 국가 발전이라든지 산업혁명이 조금 뒤처졌던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중상주의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더 필요한 그런 이론이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중상주의를 통해서 특히 이제 그 유럽의 이제 절대 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그걸 통해서 자국의 어떤 경제적 상을 번영케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부국강병을 하는,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부국강병을 이룩해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 시기에 또 그 애덤 스미스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대체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중상주의는 유럽에서 어떤 그 절대 군주라는 어떤 시대적인 어떤 정치적 배경과 더해져서 어떤 국가 주도의,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과 개입으로 어떤 경제 정책들이 시행이 되는 그러한 어떤 방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도를 해서 기금속을 채굴하거나 무역을 독점하거나 식민지를 개척을 하거나 공업이나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죠. 그래서 정부의 개입주의, 이 정부가 직접 자국의 어떤 산업을 일으키고 산업에 개입을 하고 시장 경제에 개입을 하는 그런 방식들이 오늘날의 그 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개입하면 아마 굉장히 시장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는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올 거고,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 시기에는, 이게 이제 그 어떤, 정부의 어떤 이게 패러다임인 거죠. 이 시대를 사로잡았던, 패러다임이어서, 이 국가의 어떤 재정의 기초, 국가 경제 발전의 근간을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절대 군주정이라는 배경도 한 몫을 했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중상주의는 보통 이제 16세기, 1500년대, 그리고 17세기, 18세기, 그러니까 1600, 1700년대. 근데 이제 1500년대는 우리가 앞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콜럼버스나 바스코 다가마 이런 사람들이 신항로 개척을 하고 신대륙이 발견돼서 이제 대항해 시대가 개척이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주도를 했다라고 보면 1600년대,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한 100년 뒤부터는 후발 주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들인데, 이들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식민지를 개척을 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물자들을 자국 내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바탕으로 산업을 적극적으로 일으키고 뭐 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의 부를 증진시켜서 그 부를 바탕으로 군대를 키우고 부국강병에 이르고자 하는 노력들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가 각자를 하게 되죠.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땅이 쉽게 말해서 지난번에도 이 네덜란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시간들이 있었는데 땅이 바다보다 낮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계속 풍차를 통해서 간척을 하고 하는 식인데, 그래도 이게 이제 그 평탄하고 그래도 이게 이제 강 하구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비옥합니다. 그래서 뭐 채소나 튤립 같은 원예 작물이라든지 이런 작물 재배가 특화되어 있었고 농가 소득도 높았죠. 그리고 생산성도 높고 그리고 여러분들 플란다스의 개 이야기 알죠? 그 배경이 오늘날 네덜란드 벨기에 지역인데 플랑드르 지방. 플란다스의 개가 그 양치는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낙농업 이런 것들도 되게 발전을 했었고요. 상대적으로 네덜란드는 이게 국가 발전이 뒤처지고 이게 네덜란드가 오랜 기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국가 주도의 중상주의에 따른 어떤 경제 발전이나 산업 발전이 조금 뒤처집니다. 그래서 공업 발전의 어떤 한계가 좀 있었는데, 특히 이 네덜란드가 땅이 그렇다 보니까 공업 원료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공업 기반이 좀 약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이 플랑드르 지방이 뭘 많이 했었냐면 이제 영국에서 양을 키우면 그 양에서 양모가 나오잖아요. 그 양모를 모직물로 만드는 공업 이런 것들이 플랑드르 지방이 옛날부터 유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었고 뭐 그런 정도의 산업이었는데, 여기가 뭐 이제 앞에서도 잠깐 제가 얘기를 했지만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스페인의 왕실은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 스페인의 왕을 겸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의 그 합스부르크 왕가가 아무래도 로만 카톨릭의 수호자와 같은 역할을 했고, 이 합스부르크의 영향력이 미치는 여러 나라들한테 카톨릭을 믿도록 강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1579년에 네덜란드의 17개 주 가운데 북부에 위치한 7개 주가 이 종교적 문제로 인해서 독립을 선언을 했고, 그 독립 전쟁을 벌였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지난 시간에 30년 전쟁 끝나고 30년 전쟁에 대한 어떤 결과물로서 베스트팔렌 최초의 국제조약 같은 것들을 국제조약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지지난주에 했나요? 그때 얘기를 했었죠. 그 30년 전쟁이 끝나면서 독립국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 네덜란드 식민지의 그 종교적인 이유로 독립선언 안 한 지역은 뭐로 남냐면 벨기에가 됩니다. 자, 그래서 네덜란드가 그렇게 형성이 됐고요. 이 오른쪽이 이제 네덜란드의 독립전쟁과 관련해서 해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집니다. 네덜란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독립된 국가가 되었고, 이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게 되는데, 이 새로운 그 시대를 여는 것 중에 하나가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이제 자신들이 어떤 그 영토의 한계나 이런 것들, 산업의 한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다로 나아가서 신항로를 개척하고 무역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죠. 근데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예요. 네덜란드도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동인도 회사입니다. 동인도 회사. 여기서 말하는 동인도는 인도가 동쪽에 있는 인도를 뜻하죠. 당연히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동인도는 어디냐? 진짜 인도를 말합니다. 인디아 그 인도양에 있는 그 인도를 말하는 거고, 동인도가 있으면 다른 인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서인도가 있겠죠. 서인도는 콜럼부스가 그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인도라고 생각했던 그 땅을 서인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건 뭐냐면 인도, 진짜 오리지널 인도와 그 주변 일대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조직이 동인도 회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설립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아시아 지역, 동아시아에 있는 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향신료라든지 작물이라든지 차 등을 수입을 해가지고 유럽 전역에 판매하는 어떤 권리를 네덜란드 정부가 부여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기존에도 일종의 이런 형식이죠. 어떤 누군가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향신료를 구하러 간다라고 하면 누구는 얼마 투자하고 누구는 얼마 투자하고 누구는 얼마 투자해가지고 투자금을 받는 거죠. 그걸로 배도 사고 선원도 고용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동남아시아로 가서 살아 돌아오면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향신료를 조금이라도 가져오면 한 주먹거리면 집을 한 채 샀다라고 하니 이거를 큰 배에 끌고 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사와서 유럽에 판매를 하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오를 거 아니에요? 그 오른 수익률의 비율로 해가지고 그 투자자들이 이제 나눠 가지는 그런 구조의 어떤 일종의 펀드죠. 그런 투자가 성행을 했었는데 그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일종의 어떤 조직화된 기관이 하는 거였죠. 어떤 형식으로 여러 투자자들을 받아서 일종의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이제 사고 파는 거죠. 동인도 회사에 투자를 하면 자본금을 댈 거 아니에요? 그 자본금을 바탕으로 지분을 확보하는 거죠. 동인도 회사의 지분을. 그래서 이 확보된 지분을 가지고 거래도 하는. 그러면 내가 동인도 회사에 얼마를 투자를 해서 지분을 얼마를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지분이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주 배당을 할 거니까. 동인도 회사가 아시아 지역이랑 이제 무역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면 동인도 회사가 자기들한테 투자한 주주들한테 지분을 이제 배당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주식이니까 내가 급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겠죠. 내가 이 동인도 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걸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가 필요하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증권 거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 거래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시기에 여기 지금 1602년에 연합동인도 회사가 네덜란드에 설립이 됐는데 이 시기부터 주식회사의 개념이 나오고 주식회사의 개념이 나오다 보니까 이 주식을 사고 파는 형태의 증권거래소가 필요해집니다. 그럼 발전을 하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 네덜란드도 동인도 회사가 있고 영국도 동인도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합동인도 회사는 초창기에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보다 10배나 많은 자본금을 모아서 엄청난 규모의 상단을 꾸리고 경영을 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이 연합동인도 회사는 실질적으로 그 전문적 경영을 했고 이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어떤 독점적인 무역권뿐만 아니라 동인도 지역에 한해서 국한에서는 선전포고를 한다든지 조약을 체결한다든지 영토를 지배하거나 식민지를 개척을 한다거나 하는 등 일종의 국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해요. 주식회사였지만 네덜란드 정부가 동인도 지역의 식민지를 개척하고 개발하고 거기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독점적 권한을 동인도 회사에다가 부여를 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이 동인도 회사의 연합 동인도 회사의 주주가 되어서 그 동인도 지역의 식민지 개척을 주도하는 국가 기관이면서 주식 회사인 뭐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연합 동인도 회사가 그 발전을 했고 이게 이제 이게 네덜란드 국기인데 이 말 있죠. 여기 뭐라고 이 네덜란드어라서 뭐라고 읽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베리니데 오스티 뭐 어쩌고 읽겠죠. 요거는 컴판이겠죠. 영어로 읽으면 컴퍼니. 그러니까 이 유럽어권에 있는 그 언어들이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는 발음이나 뭐 읽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뿐. 그래서 요게 이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깃발이고 요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남아있는 본부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활동을 했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포르투갈이 차지하고 있던 영역을 조금씩 몰아내면서 지배권을 확장을 해 갑니다. 그러면 포르투갈이 주로 이제 인도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성체를 건설을 해가지고 전진기지로 삼고 무역을 하고 하는 반면에 네덜란드는 어떻게 보면 향신료가 생산되는 이 향신료 제도에 집중을 했어요. 몰루카 제도에. 그래서 네덜란드는 수마트라 섬이라든지 오늘날의 그 인도네시아 자바섬, 뭐 몰루카 제도, 말레이 반도, 말레이시아, 실론, 스리랑카 맞죠? 그런 지역에 이제 무역 기반을 구축을 하는 거죠. 육지보다는 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요충지이기보다는 그 향신료 자체의 그 어떤 생산지, 이런 곳에 이제, 영토를, 식민지를 개척을 하고, 거기를 기초로 해서 무역 기반을 만들어 나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만이라든지 중국의 강동성 있는 지역이라든지 나가사키, 아까가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 때 얘기했던 그 대지마 섬에도 이제 네덜란드 상인들만 일본에 대해서 나가사키 대지마를 통해서 독점적 무역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에 있어서 가장 동남아시아 지역의 이제 거점이 여러분들이 이제 지탭 사업단과 활동을 하면서 그곳을 인도네시아인 수도인 자카르타를 방문할 기회를 가질 친구들도 있고 못 가질 친구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동남아시아의 다른 주요 국가들을 가게 될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늘날의 그 자카르타가 이 시기에는 이제 바타비아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아시아 무역을 총지휘하는 본부가 바타비아에 이제 건설이 되었고 아프리카 남단의 이제 희망봉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지금 조금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영국의 식민지가 되는데 영국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는 네덜란드가 이 남아공 지역이나 오늘날의 뉴욕 같은 곳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희망봉, 남아프리카 공화국 있는 지역에다가 중개 기지를 성립을 해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출발을 해서 인도양으로 가는 길목에 이 희망봉에서 무역 중개를 하고 그리고 뭐 아시아 지역 곳곳으로 이제 무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가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게 이 몰루카 제도에서 우리가 앞선 시간에 이 몰루카 제도가 향신료 제도라는 거 얘기를 했었죠. 이 몰루카 제도에서만 나오는 그 정향이나 육두거라는 향신료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지 자체를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어떤 이익을 이제 네덜란드가 독점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북아메리카에도 진출을 해서 오늘날의 허드슨강 유역, 다시 말하면 뉴욕 할 때 그 뉴욕시티, 뉴욕시티 말이에요. 뉴욕주, 뉴욕시티 거기를 원래는 맨하튼 섬 있는 지역 그게 있죠.
뉴욕의 맨하튼, 거기를 인디안으로부터 매입을 해서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지역의 그 허드슨강을 따라 올라가면 그 오데오 지역이 나오는데 그 일대가 엄청난 숲이 우거진 야생동물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모피 이제 동물을 수렵을 해서 이제 모피가 생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피를 이제 유럽으로 가져오는 그런 어떤 주요한 모피 무역의 거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664년에 미국이 독립하기 훨씬 이전에 영국이 이 지역에 들어오면서 뉴 암스테르담을 뺏겨요. 그래서 영국이 뉴 암스테르담을 뉴욕이라고 개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영향력을 조금 상실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네덜란드가 남아메리카라든지 아니면 멕시코만 일대에 있는 섬 지역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그런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제가 그냥 올드 암스테르담이라고 했는데 원래 그 네덜란드 땅에 있는 그 암스테르담 있죠. 이거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땅이니까 제가 그냥 올드 암스테르담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동인도 회사의 어떤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 무역의 중심지로서 그리고 제가 그 동인도 회사가 주식 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금융 중심 뭐 투자도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기 때문에 금융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암스테르담 은행이 설립이 됐고 이 은행이 여러 주화나 뭐 그리고 그 지금이라고 하는 그 금속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 어떤 덩어리 그리고 한엄 여러분들이 무역 계약론이나 이런 데에서 한엄을 배울 텐데 무역에서 사용하는 어떤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 어음 발행인이 그 지급인에 대해서 특정 기일에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증권이 한어음이죠. 그래서 돈 받을 사람이 돈 줄 사람한테, 돈을 지급할 사람한테 발행하는 돈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어떤 대금 청구서 역할을 수행하는 어음이 한어음인데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 암스테르담 은행은 자체 은행권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폐를 발행을 해서 여러 가지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증권시장은 당연히 발달했겠죠. 동인도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 여러 회사의 어떤 그런 뭐 성과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얻어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많이 어떤 거래도 이루어지고 그런 식으로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영국도 이 시기에 이제 그 중상주의에 따라서 어떤 자국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절대 왕정 시기에 그런 노력들이 시작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뭐 이런 어떤 흐름에서 식민지 개척 이런 것들이 좀 늦춰졌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이후에 중상주의 정책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공업을 육성을 하고 공업 제품의 수출 이런 것들에 힘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어떻게 보면 좀 원자재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은 좀 줄이고 원자재를 조금 외국에서 가져오고 또 반대로 이 원자재들을 이용해서 완제품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수출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사치품이나 완제품이 들어오는 건 또 억제하고 뭐 그래서 국내의 어떤 그 가공이나 뭐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정책들을 펴요.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자본을 끌어들이고 숙련된 기술자를 끌어들이고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데
기존에 이제 중세 유럽 시기에 우리가 운영이 됐다라고 하는 길드나 도제 방식의 어떤 직인 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그 엘리자베스 여왕 그 이전 시기부터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은. 예,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직인조례 같은 것도 만들고, 그리고 이런 중상주의에 있어서는 식민지 경영이 중요한데, 영국도 스페인과 포르투갈보다는 뒤처졌지만 뒤늦게나마 이제 해외 식민지 개척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북미 지역에 이 어떤 이주를 목적으로 하는 혹은 식민지들을 여러 군데 개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의 그 미국의 버지니아주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뭐 매사추세츠나 뭐 이런 메릴랜드나 원래 그 오늘날의 그 보스턴 있는 그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가 그 일대가 뉴 잉글랜드라고 할 정도로 그 영국인들이 개척한 땅이죠. 그런 곳들의 어떤 생산 기지이자 식민지 개척을 영국도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네덜란드와 비슷한 시기에 영국도 동인도 회사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 영어니까 이건 확실히 뭔지 알겠죠. 그래서 다른 그 네덜란드의 연합 동인도 회사나 프랑스의 경쟁 회사들과 국제 무역의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뭐 취급하는 물품은 영국의 동인도 회사하고 뭐 비슷했어요. 비슷했는데 뭐 사실 그렇잖아요. 유럽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수입을 했기 때문에 했고, 그리고 영국은 이게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입헌 군주제로 이 시기에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상업 중심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네덜란드가 굉장히 비슷했고, 이 영국의 동인도 회사와 네덜란드의 연합 동인도 회사는 오늘날로 치면 뭐 삼성과 애플 뭐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엄청난 라이벌리를 형성을 하고 했는데, 원래 초창기에는 동인도 회사가 그 앞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좀 앞서 나가다가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전쟁도 치러요. 전쟁도 치르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추세가 나중 가서는 역전이 되면서 영국이 훨씬 앞서 나가게 되죠. 네덜란드가 전쟁에서 물리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식민지 경영과 관련된 어떤 경쟁에서도 영국이 네덜란드를 앞지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다시피 이제 대영 제국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그래서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곳을 이제 개척하고 개발하는데 앞장을 섰고, 동인도 회사의 어떤 역할 속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네덜란드의 연합 동인도 회사가 됐든 그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됐든, 우리가 여기 이 시기에 이제 알아둬야 할 부분이 주식회사라는 형태의 조직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길드가 있었고 개인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공방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비슷한 지역에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어떤 카르텔이자 모임, 뭐 협동조합인 어떤 길드를 만들어서 그들 사이에서의 어떤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가내수공업 정도였던 거죠. 가내수공업. 그런 것들이었는데, 뭐 개인과 개인, 뭐 개인 공방과 개인 공방의 결합 이런 것들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좀 더 발전을 하려면 일종의 어떤 기업 조직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최초의 어떤 주식회사 형태가 영국의 Merchant Adventurers라는 형태의 그 상인 단체들의 결성한 조직이 이제 설립되게 되는데, 이런 기업들은 이 당시에
파트너십 방식의 회사로 설립이 됩니다. 파트너십이라는 게 각자가 무한 책임을 가지는 어떤 오늘날로 치면 무한 책임 가진 그러니까 주주들로만 구성이 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날은 그런 형태가 없어요. 유한 책임을 주죠. 유한 회사라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유한 회사. 유한 회사는 있지만 무한 회사는 없거든. 그런 방식이었는데 어쨌든 영국이 이 시기에 이제 러시아 회사라든지 레반트는 중동 지역입니다. 동인도 회사, 허드슨만 회사. 허드슨만은 어디냐면 캐나다 북쪽을 말해요. 그리고 왕립 아프리카 회사, 이런 회사들이 막 생겨나요. 당연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지역에 투자와 무역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창기의 파트너십 회사가 결국에는 진화를 해서 조인트 스탁 컴퍼니, 그러니까 주식회사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주식회사는 일단 법인체 성격을 가졌고, 그러니까 사람 개인이 아니고 법인인 거죠. 법인격을 갖고 있다. 우리가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다라고 했죠. 법인은 생명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법적으로서 어떤 사업 같은 것들을 할 때 하나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법인이죠. 그래서 법인체 성격을 가졌고, 그렇다 보니까 누구 개인 하나가 죽거나 뭐 사라지거나 했을 때도 뭐 상관없이 법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법인이 계속 끌고 나가면서 장기적인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법인에다가 여러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죠.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유한 책임을 지는, 오늘날의 유한회사처럼.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이 뭡니까? 라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업법에 나오는 거고, 제가 뭐 기업법의 내용까지 뭐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있는데, 이 유한회사의 기본 메커니즘은 그 회사의 구성원들이 출자를 해요. 그래서 초창기 벤처 기업들이 유한회사인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형태가 유한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의 모습인데, 이제 이런 형태로서 소수의 투자자들을 끌어모아요. 그리고 이 네덜란드 연합 동인도 회사와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오늘날의 주식회사의 그 어떤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초창기에 주식회사가 만들어지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늘 좋은 방향으로만 발전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영국의 동인도 회사와 네덜란드의 연합 동인도 회사가 이 해외 식민지 경영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하다 보니까 뭐 얘네들만 이런 거 하는 거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유사하거나 비슷한 형태의 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 기업들이 나오게 되고, 그 부실 기업과 관련해서 뭐 투기가 일어나고, 그 투기 가열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하는데, 사실 이 시기에는 자본주의의 어떤 발전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어떤 이런 그 투기 가열이나 뭐 투자의 어떤 뭐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거나 제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가 발달함과 동시에 이제 금융업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금융업이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 암스테르담에 이제 초창기 때는 암스테르담 은행이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그 어떤 런던과 네덜란드 사이에서,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에서의 그 어떤 무역 주도권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넘어온 것처럼 금융업의 중심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자연스럽게 영국 런던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영국 정부의 어떤 노력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영국 런던에 왕립 거래소, 로얄 익스체인지, 이런 것들, 이제 여기서 이제 주식이나 어음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그런 것들을 거래하는 왕립 거래소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막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영국은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은행들이 등장을 하는데, 은행의 역할은 크게 이 당시에는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금을 가공하는 장인이 은행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금에 대한 장인들이 그 고객들의 어떤 기금속이나 금으로 된 주화를 맡아서 관리하고 뭐 이거를 거래의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표를 발행하는 그런 거죠.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영국의 상인들이나 장인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금속이나 금, 은, 보화 뭐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주머니에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은행 역할을 수행하는 금 장인들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지고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건을 사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수표를 끊어주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된 수표를 끊어서 이 금속 가공인한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수표가 편지인 거죠. 누구누구야,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주기로 했는데 몇 월 며칠까지 이 사람이 찾아오면 이 사람한테 내가 맡긴 금, 은, 보화, 기금속 중에서 얼마를 줘 라고 이제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줘요. 그럼 그 금, 은, 보화 얼마치 정도에 대한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얻겠죠,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기금속 장인한테 맡겨놓은 기금속이나 금은 보화를 맡겨놓기만 했지 그걸 들고 나온 게 아니잖아. 종이 쪼가리 하나 주고 물건 받아서 가는 거죠. 뭐 이 어음 받아간 사람은 그 어음을 들고 이 사람이 맡겨놓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제 내놓으라고 하겠죠. 그런 방식인 거예요. 개인 은행가 역할을 수행을 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공증인이 이제 있었는데, 이 공증인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에도 어떤 뭐 문서나 이런 거 작업할 때 공증을 선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문서를 기록하고 공증을 담당하는 직업이 공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채권자를 연결하는 업무를 주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공증인은 중개의 대가로 2.2%에서 5%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 문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문서 작업을 하는 그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투자자와 채권자를 연결하고 거기서 수수료 받고 이런 일종의 거래 대행 내지는 어음 인수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앞에 첫 번째 집단이 일종의 개인 은행 같은 역할을 수행을 했다면, 두 번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기업 금융을 하는 그런 어떤 형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 1694년에 잉글랜드 은행이 설립이 됩니다. 이 시기가 사실은 정치적으로 영국이 되게 혼란스럽던 시기였는데, 명예혁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 목적이 영국 왕실에서 돈을 빌려주는 목적으로, 영국 왕실의 어떤 개인 주머니, 개인 은행 형식으로 시작된 게 뱅크 오브 잉글랜드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영국 화폐의 발행권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서 영국의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만들어졌던 로얄 익스체인지라든지 뱅크 오브 잉글랜드 이런 것들의 모습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튤립 버블 이야기를 할 텐데, 튤립 버블 이야기까지 하고 중간고사 범위를 꺼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1637년에 이제 있었던 튤립 버블 사건이 되게 재밌는 사건이에요. 16세기, 그러니까 1500년대부터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부터 이 튤립이란 꽃, 튤립이 어떤 꽃인지 다 알죠? 되게 예쁘게 생긴 형형색색의 그 꽃이 이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예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재배를 해서 심어 놓으면 관상용으로 엄청 좋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기가 여러분들처럼 유튜브나 형형색색의 컬러 디스플레이나 이런 게 없던 시절이에요. 칙칙한 시대예요. 페인트 이런 것도 형형색색의 페인트나 이런 게 있던 시절이 아니야. 근데 그 꽃이, 튤립이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 얼마나 형형색색으로 예뻐요. 그래서 얘네를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자기 집에 튤립 좀 심어놓고 관상하고 이게 이제 인기가 끌게 되는 겁니다. 핫한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핫한 아이템이 되는데,
이게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튤립이 일종의 선물 거래, 퓨처 트레이딩이라는 걸 합니다. 선물 거래에 대해서는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제가 뭐 금융론 수업이 아니니까, 뭐 스탁 옵션이라든지 그 어떤 뭐 옵션이라든지 풋 옵션, 뭐 풀 옵션, 뭐 아니면 뭐 선물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 금융론 그 수업도 아닌데 설명하기가 애매해서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선물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미래에 있을 재화에 대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없는 거야. 없는데 미래에는 그게 그 미래가 뭐 1년 뒤일 수도 있고 2년 뒤일 수도 있고 6개월 뒤일 수도 있고 3개월 뒤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있을 재화에 대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그게 선물 거래예요. 선물 거래. 예. 주로 오늘날에도 뭐 석유, 철강석, 뭐 아니면 식량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선물 거래의 대상이 됩니다. 식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냐,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식량이. 예를 들어서 수확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농부들이 그 밭에다가 뭐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겠죠. 그러면 농사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뭐 한 3개월이나 4개월 뒤 아니면 반년 뒤에 그 농산물이 수확이 될 거고, 그 수확된 농산물을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수확을 하고 나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씨앗을 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도중에 거래를 해버리는 거야. 일종의 밭대기라고 해요. 밭대기. 그래서 저기서 저기까지 저 밭에서 생산된 밀을 다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이미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라 미래에 만들어질 물건을 거래하는 것을 선물 거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튤립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 튤립 그 알뿌리라고 하는, 심어서 이렇게 튤립 꽃 올라오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선물 거래가 등장을 했겠죠. 근데 튤립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 알뿌리, 튤립 알뿌리에 대해서도 이제 가치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가치를 이제 키우고 싶은 꽃이 되니까, 자기 집에 두고 싶은 꽃이 되니까 미리 사는 거지. 심어놓으면 이제 튤립 자라는, 그게 근데 그래서 모두 다 사고 싶어 하는 물건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천정만 오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핫한 아이템이 막 이렇게 주가가 막 올라가.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러면서 다 몰려드는 거야. 그럼 몰려드니까 더 올라가. 그런 상황 있죠. 튤립이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튤립의 그 알뿌리 자체가 선물 가격이 올라. 근데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올라. 그러면 저거를 투자를 해서 내가 미리 사놓아서 나중에 더 올랐을 때 팔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살 때는 상투인지도 모르고 개미 투자자들이 막 달라붙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뭐 1층, 2층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큰 돈 버는 건데, 1층, 2층 할 때는 사람들이 다 모르지. 근데 이제 3층, 4층, 5층, 6층 가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층수 올라가는 게 이제 가속도를 붙잖아요. 그러면은 이슈를 타고 이목이 집중되죠. 그래서 원래 1층, 2층 들어가야 됐던 사람들은 이미 빠져나가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요. 한 7층, 8층에서부터 이제 투자가 몰려. 그러면 이게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다가 확 빠지는 시간이 오죠. 그래서 확 빠지는 시간이 와요, 여기도. 그래서, 이 선물 거래가 주로 이제 이루어지고 투기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 뭐 비트코인처럼 막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튤립에 대해서 뭐 옵션 거래도 일어나기도 하고, 제가 선물 거래와 옵션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의는 16번 슬라이드에 정의를 해놨습니다. 선물 거래는 제가 앞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미래의 일정 시점에 그 생산될 물건에 대해서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리 사전에 현재 시점에서 거래를 하는 걸 선물 거래라고 합니다. 보통 현물 시장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그 여러 가지 형태의 파생 상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채권,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연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옵션은 특정 자산을 미래 시점에서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을 2024년 8월에 내가 뭐 10만 원에 팔 수 있다. 1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졌어요. 근데 2024년 8월에 삼성전자 주식이 12만 원이면 나는 10만 원에 사는 거니까, 파는 거니까 12만 원짜리가 됐는데 내가 10만 원에 팔아야 된다면 나는 손해죠. 근데 삼성전자 주식이 8만 원이야. 근데 나는 이 삼성전자 주식을 1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러면 난 무조건 이득이죠. 그런 게 옵션 거래예요. 옵션 거래. 이 옵션 거래 이런 거 잘못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완전 대박을 내서 이제 아주 이제 편안한 삶을 누릴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또 남의 회사와 관련된 거품도 일어나요. 이 17세기 후반에 이제 영국의 여러 회사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뭐 레반트 회사도 있었고 러시아 회사도 있었고 하는데 1711년에 남의 회사라는 거, 사우스 컴퍼니라는 걸 만들어요. 영국 정부가. 그래서 이 회사가 영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매입을 해요. 왜냐하면 영국 정부가 뭐 전쟁도 많이 치르고 해서 돈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이 회사에다가 그 영국이 발행한 채권, 그러니까 채권이 쉽게 말하면 돈 빌렸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영국 정부에다가 이제 영국 정부에 채권을 매입하게 하고, 이 영국 정부는 이 사우스 컴퍼니한테 스페인영인 남아메리카 지역, 남미 지역,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다가 독점적인 무역권을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남미 지역하고 이제 무역할 수 있는 권리를 샀는데, 뭐 근데 이제 스페인하고 이때 영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 그래서 전쟁도 하고 이랬었는데 뭐 아무튼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1720년에 영국이 이제 이런 투자 회사, 무슨 회사, 주식 회사와 관련된 어떤 강풍이 붑니다. 그래서 이 사우스 컴퍼니의 어떤 주가가 한 10배 이상 상승해요. 그리고 여러 회사들이 이제 난립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막 강풍이 분 거죠. 주식 강풍이.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구나 싶은 생각을 영국 정부가 해요. 그래서 이 1720년에 거품법이란 걸 제정을 해가지고 민간 회사가 주식 형태로 설립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더 이상 이 회사 저 회사 생겨나는 꼴을 못 보겠다, 막아놔야 되겠다라고 이제 영국 정부가 나서게 됩니다. 근데 이 남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실 남아메리카 지역이 이 시기에도 계속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남아메리카를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 지역을 보면 브라질을 빼놓고 전부 다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스페인의 영향력이 계속 거기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 거기에 대해서 뭐 이 남미 지역에 어떤 큰 재미를 못 봐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영국은 주로 이제 아프리카, 아시아 이쪽에 식민지를 많이 거들였지. 그리고 북미 지역하고 캐나다, 미국 이런 쪽으로. 그런데 뭐 독점적인 무역 권한을 가지긴 했지만 뭐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남의 회사는 데가. 그러니까 이게 뭐 거품이구나, 말 그대로 거품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막 치솟았던 남의 회사의 어떤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1층, 2층 때 산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한 8층, 9층의 시점에 투자를 한 거야. 상투를 잡은 거야. 근데 이게 갑자기 8, 9만 원 할 게 아니다. 이게 사실 실질적인 가치로는 만 원도 안 된다. 1층도 안 된다. 지하다. 이 회사의 기초적인 가치는 지하다. 이게 알려진다고 생각해 봐세요. 사람들은 8층, 9층에 막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훅 꺼지는 거지, 뭐, 말 그대로. 그렇죠? 뭐, 이제, 진짜 8층, 9층에서 밧줄 안 묶고 뛰어내리는 번지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이 남의 회사가 파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영국 정부나 이런 데서 아무나 쉽게 이렇게 회사 만들어가지고 뭐 투기 강풍이 불어가지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하는 걸 그냥 내비둬서는 안 되겠다. 기업이 제대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고잉 컨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지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거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 감사, 우리 한국에서는 회감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업들을 매년 이 회계사들이 감사를 해가지고 기업이 뭐 경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기업 경영이 지속 가능성이 어렵다라든지 뭐 이런 판단을 하게 하죠. 회계사로 하여금. 그런 제도들이 이런 남의 회사 거품이나 주식회사의 발전 이런 단계에서 등장을 하게 되고 그것이 제도화되고 정착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튤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그 튤립과 관련된 뭐 선물 거래, 그죠? 튤립 예쁘죠? 꽃,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라틴 아메리카의 식민지화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게 뭐 이어서 우리가 쭉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요 부분들은 중간고사 이후에 기말고사 범위로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범위는 18번 슬라이드까지로 해서 정리를 하고 중간고사 준비를 잘해서 중간고사를 잘 보기 바랍니다.